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지금 알아야 할 안보 이슈를 선별해 정밀하게 묻고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레이더 기술과 핵 기술이 제2차 세계대전 판도를 바꿨다면 현대전은 이 기술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 진보는 무기체계와 전투 양상까지 어떻게 바꿨을까요? 오늘의 프라임 이슈는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공지능입니다. 네, AI 기술이 민간 산업뿐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무기 개발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최근에 스마트폰 AI도 나왔었고요. 또 챗 GPT도 있었는데요. 군사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봤을 때는 기초적인 수준,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터미네이터나 미션 임파서블 7에 나와 있던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결국엔 자동화 수준으로서 이제 그걸 기초적인 인공지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보면 기계의 지능 수준을 보게 되면 특정 분야에서 어떤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제한적 인공지능이라 하고요. 대다수의 분야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불리고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지능을 능가하는 거를 슈퍼 인공지능이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차 보면은 반자율 주행. 그러면 차선 자기가 어느 정도 잡아주고 어쨌거나 이 운전자의 감독하에 그다음에 앞차하고 거리도 속도도 지가 조절을 해주고 자 이런 식의 접근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율화 단계가 되면 이제 정말 손 떼고 눈도 전방 안 보게 되면서 차가 알아서 가주는 단계가 돼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자율화 주행이 한 2030년 되면 가능하지 않겠냐. 지금 사실은 테슬라 같은 차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공지능의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이제 집중을 받았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했던 게 바로 이 인공지능 덕분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어떤 전투 사례가 이제 세베르도네츠크 강 전투가 있는데요. 이게 2022년 5월 초에 발생했던 전투거든요.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돌출돼 있었어요. 러시아 입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돌출돼 있기 때문에 후방을 차단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군 90군이 전차 4단이 대대별로 해서 그쪽을 절단하려고 이제 기동을 도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획기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을 해요. 넘어올 때까지 3분의 2가 넘어올 때까지 때리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그 위에서 드론으로 이제 표정을 하는 거죠. 위치가 어디다 실시간으로 표정을 하고 그것을 전장관리 체계, 즉 GIS 아르타라는 전장관리 체계에 연동을 시켜주면은 그것이 실시간대 이제 최신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분의 2가 넘어오게 되면 한 개 부대가 3분의 2가 넘어오게 되면은 앞에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앞과 뒤를 정확하게 포병 자산으로 이제 정밀 타격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기동 플랫폼들을 자기 것만 아니라 상급 부대, 인접 부대에 있는 모든 자산을 가려다 한꺼번에 때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에만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간하고 뒤는 다른 데 도망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를 잘라놓고 나서 동시에 가운데를 때리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소총으로
전차를 사격하면은 이게 격파가 되나요? 의미가 없죠. 없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무기 체계를 잘 분석해서 GIS 아르타가 자기뿐만 아니라 인전 및 상급 부대에 있는 자산을 최적의 격파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어떤 무기를 써야 그렇죠. 되는지까지. 근데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파괴의 어떤 역과 그다음에 파괴 가능성을 엮어주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에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게 여기에 활용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끊기지 않고 통신을 계속해야 되는데 지상선인 이런 거는 지상선 혹은 지상 기준의 어떤 이런 뭐 통신기계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 부서지면은 아예 기능을 못 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얘를 우주로 올리면은 그야말로 우주에서 계속 이 전파가 내려오니까 우주까지 파괴할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우주까지 파괴할 수 없으니까 별도의 어떤 지상 기지국 걱정 없이 전역 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의 부총리 겸 디지털 혁신부 장관 페도로프 장관이 갑자기 트위터에 전쟁 이틀 만에 올립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화성 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라- 내가 우리 공격 당하고 있는데 네. 이거 좀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그 아이디어가 괜찮네요. 예, 네. 그렇죠. 그때 일론 머스크가 금방 보냅니다. 야, 뭔 소리야. 지금 스타링크 서비스 이미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있어. 서비스는 이미 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위성과 그다음에 단말기 터미널 이걸 보낼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페이스 X에서 제공하는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가 활용이 되는데 이게 사실 아까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GIS 아르타도 아르타지만 더 중요한 델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델타 시스템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적 정보나 이런 것들이 뜬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적이다 하면서 딱딱 띄워주는데 이게 왜냐면 워낙 사람도 많고 정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얘를 띄워가지고 관리하기가 안 쉽거든요. 근데 그거를 쫙쫙쫙 정보가 들어오면 비슷한 이렇게 딱딱 묶어서 여기 적이 있고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병력이 대략 몇 명에 무슨 장비까지 있어. 이게 자세하게 띄워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스타링크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정보가 들어오는 정보 소스가요. 예. 군뿐이 아닙니다. 모든 민간인들이 거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막 사진을 막 찍고 이쪽에서 찍어가지고 해서 그게 또 세계로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SNS만 같은 것도 통해 가지고 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전부 이제 그것도 사실 조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AI의 그렇죠. 도움을 받는 거고 그 비슷한 것끼리만 추려내는 것만 해줘도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요. 언제나요. 자, 어쨌거나 이 스타링크가 바로 그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그런 단말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준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 스타링크가 2019년에 서비스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5,000개가 지금 가동 중입니다.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이제 얘가 저궤도인데 예. 다만 2,000개 소형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 서비스를 연구하겠다. 전 세계 어디서든 1기가급 인터넷을 만들어 쓸 수 있게 만들겠다. 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선례가 되는 게 민간용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사례를 여기서 보여줬다라는 거. 이게 현대 전쟁에 굉장히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일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천재적이긴 한데 약간 악동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슈퍼맨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최근 전장에서 인공지능 무기들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뭐 드론이 화제가 됐는데 특히 자폭 드론을 활용하고 있죠. 특수부대가 이 드론을 엄청나게 잘 썼어요. 어떻게 썼냐 하면 바로 러시아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인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바로 때린다. 소위 라이너 커뮤니케이션, 이 보급선을 공격을 하는데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하는 저게 있어요. 드론이 있어요. 이게 사실 막 등짐에 짊어지고 다니다가 드론인데 등에 짊어지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딱 꺼내서 설치해서 바닥에서 빵 쏴가지고 해서 공격할 수 있는 드론이에요. 그래서 이 스위치 블레이드 드론을 사용해서 표적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드론 공격이 들어오면 러시아군 바보 아니죠, 그렇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드론 공격 보통 어떻게 막냐? 전자 공격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교란시켜서 막는데, 근데 이 또 스위치 블레이드는 뭐냐면, 공격이 들어와? 그러면 야 여기 제대로 안 돼? 우리 다음 목표로 공격을 해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AI인 거예요. 그런 기능이 탑재돼 있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한데요. 목표를 틀어가지고 그냥 걸로 때려버리는 거죠. 야. 그래서 드론의 활동 자체가 결국 이 게임 체인저다라고 표현은 우리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이미 이제 뭐 1991년 걸프전 때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해서 막 이렇게 구경하고 하면서 야 요걸로 뭐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거 볼 수도 있네. 아, 드론이 그렇게 오래됐나요? 걸프전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됐다는 제대로 게임 체인저가 된 계기는 언제였어요? 사실 두 가지 정도 평가하는데요. 우선은 프레데터라고 하는 그 드론이 드론 최초로 미사일을 옆에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해서 공격하기 시작할 때 이때가 이제 첫 시작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거를 투입을 해서 테러범 그 지도자들 암살하는 데 드론이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야 이거 드론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구나 사람들이 얼추 느끼다가 이게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최근에 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을 하는데 2020년? 2020년 이게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산의 그 바이락타르 TB2라고 하는 이 무인기를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아르메니아군을 제압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군이 막 공격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대등하겠거니 했는데 이 드론들이 와가지고 와서 공습을 하니까 이게 전투기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얘가.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걸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러시아도 활용하면서 야 이제 전쟁 드론 없이 전쟁 불가능해. 자, 이제 이런 공식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좀 비정한 얘기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전장이 어떤 의미에서 신기술이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시험 때 실전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최근 인공지능 무기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물리적 공간에서 AI가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또 아주 특이한 AI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실시가 됐잖아요. 시작이 됐는데 벨라루스에서 키이우 수도를 계속해서 러시아가 때립니다. 네. 근데 속속 계속해서 그 외곽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뭐 알아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국민들이 실시간 때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지도 찍고 뭐 그 다음에 소리도 이렇게 녹음하고 해서 어느 공유 플랫폼에 올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군하고 이제 협조를 해갖고 SNS 통합 플랫폼을 만듭니다. 네. 그럼 그게 오는 모든 자료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미디어 모니터링 봇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있는 것을 2차원 지도에다가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 AI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일 단위로 시간 단위로 보게 되면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네. 그리고 그 규모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걸 보고 러시아군이 이쪽으로 공격하겠구나 하고 거기서 미리 매복을 하고 있다가 공격을 하는. 그래서 예측 매복이라는 단어도 생겨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SNS하고도 결합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양국이 전쟁을 하다 보면 전사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사자가 생기면은 그 인원의 어떤 소지품이라는 것들 다 확인을 하고 하게 되면 SNS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리어뷰 AI라고 하는데 그걸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있는 이름하고 인적사항이나 얼굴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신변을 확보하고 그게 있는 친척이나 부모님들한테 이제 그거를 보내주는 거죠. 대단하네요, 진짜. 예,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러시아 내부의 어떤 그 뭐랄까 혼란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AI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있던 것들을 활용한 거고. 어떻게 선택해서 그렇죠. 활용하냐는 또 예, 사람의 하우트 몫인 파이트의 거예요. 운용의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이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우크라이나를 저희가 얘기를 해봤으니까 중동 쪽이 저는 궁금한데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대원들 추적할 때 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네. 이게 이제 2021년도 5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군하게 되면 좀 강군으로 평가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이 어떤 것을 쓰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뭐랄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제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가 2021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실제로 나타났는데 세계 최초로 그 당시에 AI 군집 드론을 운영합니다. AI 군집 드론. 예. 그러면 우리가 드론을 여러 대를 띄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거는 너는 앞에가 표적 식별을 해, 너는 타격을 해, 너는 방공망을 제압해라고 해서 이게 임무를 주어서 좀 보냅니다. 작은 부대네요. 예, 작은 부대가 보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표적이 내가 생각하기 최초 생각했는데 10개가 나타났는데 여기는 20개가 나타났어요. 방공망이 10개였는데 2개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할당된 것들을 실시간때 조정을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정밀 타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게 AI 기술이 나타났고요. 현재까지 또 이제 보면 서한지구에 보게 되면 검문소에서 AI 이제 CCTV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군들이 많은 정보를 수집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 휴민티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통과할 때 이 사람은 즉각 조치를 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구금을 해야 돼. 추가 신문을 해야 돼 하면서 이게 모니터에 다 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을 식별해 가면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브소라 영어로 말하면은 가스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는 어떤 AI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똑같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인적 어떤 빅데이터를 가져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 누굴 거야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집을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하루에 4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전투 준비 태세가 되니까 30명, 40명이 왔다 갔다 했다 하면 여기는 이제 뭐가 되죠? 터널의 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화를 시키는 거예요. 무섭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공군한테 관련 정보를 전송해서 정밀하게 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가스펠은 복음인데 이게 이제 적을 이제 제거하는 어떤 AI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제가 뉴스를 오래 진행을 했잖아요. 예, 예. 요즘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AI를 제대로 가동을 하려면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예, 데이터가 맞습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예. 뉴스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예, 예. 그래서 되게 뿌듯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이 정보 수집,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디어 모니터링 봇이라고 하잖아요. 로봇이죠. 네. 봇이란 말은 되게 많이 들어오셨죠. 네. 봇이 뭐 로봇 그것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 인터넷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봇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뉴스 기사에서 뭐 특정 주제 검색어 딱 지정하면 이거를 막 긁어 모아 소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러죠. 긁어 모아가지고 해서 모으는 거를 봇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것도 되고 아니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뭐 어떻게 뭐 몇 번 누르시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봇 기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혁명 중에 하나가 뭐죠? SNS 혁명. 갑자기 막 정보들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사실은 이게 정보 수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여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으니까 이걸 다 이제 봇 같은 거 돌려가지고 열심히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되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에서 중요한 군사 정보 관련된 것들 긁어 모아서 얘를 분석하는 군사 정보 활동.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것도 오신트 중에 하나다. 이거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공개 정보 활동. 약자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거. 예. 약자가 예.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 군사문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용어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오신트. 예, 오신트. 예. 근데 데이터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너무 많아 이 얘기를 했는데 내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막 많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군사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목적성 있는 데이터가 돼요. 뭐 기계 학습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시킬 때도 이상한 데이터를 갖다 놓고 하게 되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실전성이라는 실제성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안보와 국방 분야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다 비밀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양 박사님께 말씀하신 오픈소스가 별로 있지도 네, 않고 예. 공개해봤자 그건 어떤 학습으로서의 어떤 데이터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전장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유동적입니다. 사람의 의지의 충돌이기 때문에 실시간대 변화가 될 수 있고 저번에 얘가 이렇게 싸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싸울 거였지 하게 되면 그거는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엔 모순의 감각이기 때문에 결국엔 저쪽에서 이렇게 해서 날 저번에 이겼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겠어라는 것도 계속 진화가 된다는 것이죠. 네. 전쟁이나 분쟁이나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쟁하고 뭐 분쟁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동맹국을 통해 갖고 관련 것들을 받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걔네들은 자기의 뭐 젊은이들이 피땀을 흘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인데 그거 쉽게 주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방혁신 4.0을 통해 갖고 지능형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가고 있는데 네. 그게 필요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시점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북한의 무기체계 이거 저희가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요. 이건 뭐냐? 결국에는 북한이 자기가 만든 무기체계에 대한 실전 데이터를 쌓고 있다. 쌓고 데이터를 있고 있다. 이게 어느 날 지금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AI와 접목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가공할 만한 치명적인 어떤 무기체계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거는 것들을 이번 전쟁에서 저희가 그쵸.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마스도 북한 무기 썼다고 하니까 이게 다 이 모든 연결돼 있는 전쟁이 거니까요. 북한의 네. 데이터로 활용될 수 네. 있다는 게 참 섬뜩합니다. 아까 그 드론이 걸프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은 어때요? 인공지능이 언제부터 무기 체계에서 좀 중요해졌습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쓴 것은요, 특히나 핵 전쟁이 중시가 되면서 이미 50년대, 60년대 이미 이 시기부터 그 어떤 사람의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보조하는 기계 체계에 대한 것들은 그거에 대한 수요들이 급속하게 증가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제 같이 온 건데, 그래서 뭐 이게 언제부터 중요하게 됐냐? 사실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지금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신생아들이 적고 하니까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전쟁에서 인명의 가치가 높아가는, 그러니까 소위 아마도 대테러 전쟁 이후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현대전 상황에서 더욱더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보면 뭐 알파고와 이세돌의 뭐 세계 대결하면서 뭐 너무 옛날인데요. 옛날 얘기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옛날이라고 느낄 만큼 이제 세월이 지난 거죠. 빠르게 그러니까 진화했고 또. 그러니까 네. 기술이 그만큼 쌓였다는 얘기가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써먹을 수 있게 되니까 점차 각국들이 이제 시험 버전들을 꺼내가지고 전쟁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조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빗대시기도 하셨었지만은 뭐 자율 체계가 무기에 있어도 그게 막 선뜻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미군이 레플리케이터라는 무인 자율 무기체계 도입 구상을 밝힌 네네. 적이 있습니다. 예, 지난해인데요. 어떤 무기체계인가 이거는? 이게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지난해 8월 달에 이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거든요. 얼마 안 된 거예요. 예. 한 5, 6개월? 그렇죠? 제가 언제 이제 그 당시 안 놀랐어요. 사실은. 그때는. 예. 근데 10월 달에 하마스가 10월 초에 이제 이스라엘을 급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물량 공세로 급습을 했단 말이에요. 급조 미사일을 5,000발 이상 쏘고 그다음에 1,000여 명이 넘는 게릴라들이 들어가 한꺼번에 이제 초토화 시켜버렸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물량 공사에 당할 장사 없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레플리케이터를 딱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24개월 안에 중국의 어떤 물량 공세를 상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춘 그 무인 체계를 수천재를 우리가 전력화시키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서 무인 체계의 비율을 더 늘리는데 거기다 지능화된 것을 늘려서 효율적으로 중국의 물량 공세를 저지하겠다. 예, 그 얘기인데 현재 이제 이것들이 덧입혀질 어떤 그런 부대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미 해군에 이제 그 유령 함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 육군에서 이제 다영역 작전 부대라고 있습니다. 장거리로 무인기를 운영하면서 인간과 협업을 하는 부대. 그다음에 미 해병대가 또 섬티비 전략으로 해서 그 병력 중심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대들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 예하의 어떤 해군, 그다음에 해병대, 육군 안에 이렇게 다시 덧입혀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그 군사력 같은 걸 이해하려면 굉장히 거미줄같이 촘촘하게 얽혀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인공지능 무기 체계 가운데서 어떤 걸 실전 배치했나요? 아직 실전 배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전투 능력 평가를 하고 있는 게 XQ-58A 발키리라는 그 무인 전투기가 있습니다. 발키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발키리 그렇죠. 예. AI가 조종사 대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막 멀리서 무슨 막 이렇게 조종자가 앉아가지고 막 조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혼자 자기가 알아서 이제 비행을 하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원래는 로얄 윙맨이라고 그래서 주 전투기 인간 전투기에 있으면 그 옆에서 이제 붙으면서 윙맨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버디 같은 조를 이루는 요기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요기 조종사 역할을 해주는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혼자 비행을 할 수 있게 이제 한번 시켜봤더니. 뭐 일단 날아가는 거는 시속 1,000km 그다음에 뭐 최대 고도 뭐 거의 14km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동을 하면서 이게 내가 좀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 이걸 조작을 해야 되면 지가 막 이렇게 회전 비행을 하는데 우리 회전 비행을 하는 것도 사실 사람이 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쥐가 너무 많이 걸리면 정신을 잃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사람 없이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 혹시 저거 매버릭 보셨죠? 네. 탑건 매버릭. 네.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조종사가 막 가다가 그 매버릭이 막 조종해 가는데
목표를 공격하려고 그럴 때 막 되게 기동을 막 엄청나게 세게 해가지고 가서 하면서 밑에 훈련시키는 조종사들 전부 그 목표 막 인간적 체력 한계 때문에 못 하는데 매버릭은 막 정신력을 하잖아요. 가지고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걸 보여주는데 탐 크루즈의 전체가 AI였군요. AI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한테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화니까 그게 되지. 그렇죠. 예. 실제 상황이 되면은 그거 사람한테 하기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 같은 거는 충분히 이제 AI한테 맡길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의 어떤 인공무기의 실체를 파악하는 건 사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폐쇄적이어서? 폐쇄적이고 전략 무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공개 쉽게 하겠나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러나 이제 미 의회에서 각가지 첩보를 조사해 본 결과 중국군이 미군에 비해서 AI를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그 예산을 10배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물량 공세가 가능하고 이제 이거는 R&D 예산의 측면에서도 물량 공세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요새 이제 중국의 공영 방송을 딱 보게 되면 어떤 영상이 나오냐 사막에서 중국군이 막 훈련을 막 해요. 막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막 엄청나게 많은 로봇이 지상에 왔다 갔다 하고 드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훈련의 모습이 그게 뭐 데몬스트레이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과 같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전략 경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접근하는 것을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A2AD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안선에 있는 이제 지대함 미사일, 그다음 인공섬, 그다음 그 앞에 나가 있는 유인 체계, 또 유인 체계 앞에 나가 있는 무인 체계를 촘촘히 엮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AI가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렇죠. 전투 대응을 유지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판단하기 너무 복잡할 것 그렇죠. 같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을 압도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미국이 그냥 좌시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설사 중국의 그 군사 기술이 좀 뒤처지더라도 물량 물량 공세가 공세로.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가 있다. 지금 실제 전쟁에서도 제가 활용되는 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우리 007이나 미션 임파서블 같은 첫 버전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AI, 양자 컴퓨터, 반도체 등이 있는데 미국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우려감이 있어서 이거를 감시할 수 있는 예산을 CIA가 2배 이상 확보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이게 중국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공급망 이런 걸 다 보게 되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민간 회사로 둔갑을 시켜갖고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법령을 봤을 때는 민간 회사를 들여다보는 거는 이제 좀 불법이거든요.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은 또 첩보의 활동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들여다볼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 중국은 반대로 뭘 좀 무서워하고 있냐면 자기네 있는 내부의 정보가 새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타국에 있는 휴민트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갖고 자기의 정보를 빼가는 것을 되게 자기네들은 잘하면서 그것을 되게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전형적인 어떤 방법이 국내외에서 뭐 공간이나 그런 데서 파티를 막 열어요. 파티? 연애를 열어가지고 초청을 해요. 저 파티 좋아하는 거. 예, 그러면 이제 그 딱 불러가지고 사진 같은 것도 CCTV 다 찍히고 이름이라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빅데이터 하는 거예요. 무섭다. 빅데이터 하면서 자국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홍콩에서 일어났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가 모습을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가지고 이제 다 잡아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상당히 무서운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뭐 고도화된 건 아니잖아요.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냐의 문제인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저 되게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 관련된 윤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파티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놀자고 가는 건데. 예.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군사력이 결정되는 시대가 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언제 이 세상에 등장한 걸까요? 딥하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956년) 여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한 학술 회의가 열립니다. 존 메카시와 마빈 민스키 등 인공지능의 개척자로 알려진 과학자들이 컴퓨터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이곳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1950년 인공지능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난공불락의 독일 잠수함 부대 암호체계인 에니그마를 해독해내며 연합군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 영화의 제목은 앨런 튜링이 고안한 게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1950년 튜링은 컴퓨터 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의 서두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논문에서 오늘날 인공지능의 개념이 탄생합니다. 튜링은 기계도 인간처럼 지능이나 의식을 가질 수 있음을 가정하고 현재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테스트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튜링 테스트 혹은 이미테이션 게임, 즉 모방 게임이라고 불리는데요. 고립된 세 개의 방에 각각 2명의 사람과 컴퓨터 한 대를 배치하고 한 명의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누가 사람이고 누가 기계인지 알아내는 실험입니다. 질문자가 기계인지 분간할 수 없다면 이 컴퓨터는 지능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 튜링 테스트의 핵심 개념입니다. 튜링은 당시 기술로는 이 같은 컴퓨터를 구현할 수 없지만 50년 이내로 이 실험을 통과하는 기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1951년 강연에서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학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튜링의 예언했던 시기보다는 늦었지만 드디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입니다. 2014년 3명의 러시아 프로그래머가 만든 이 챗봇은 13살 우크라이나 소년을 가장했고 5분간 진행된 실시간 채팅에서 심사위원 33%를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연구에 초석을 놓은 앨런 튜링에게도 인생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동성애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데요. 당시 영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었습니다. 이에 괴로워하던 그는 결국 41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튜링의 업적들이 속속 드러나며 그의 지위는 복권됩니다. 영국 정부는 튜링의 동성애 유죄 판결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2013년 엘리자베스 2세는 앨런 튜링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최고의 권인 50파운드 지폐에 앨런 튜링의 초상화를 새겨 넣었습니다. 2022년 11월 말 튜링의 예언은 챗GPT로 실현되며 인공지능의 진정한 서막이 열렸습니다. 50파운드 지폐에는 튜링의 얼굴과 함께 그가 인터뷰 때 했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미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튜링이 예측한 인공지능의 무한한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우리 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도 AI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우리 지금 국방혁신 4.0이라고 그러는 현 정부의 이제 새로운 국방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I 중심의 첨단군을 2040년까지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AI 기반의 체계가 그냥 뭐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절실한 것이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사실 올해는 뭐 전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타격, 소위 삼축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빠른 의사결정, 그다음에 빠른 판단 이런 부분들을 AI가 도와줄 수 있게 해서 그래야지 소위 말해서 킬체인이라는 걸 좀 더 발전된 킬웹이라는 것을 발전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지금 사실 우리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병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데 2040년도까지 되면 우리가 또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럼 이렇게 줄어드는 병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정책이 한 2가지 정도가 핵심인데 일단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민간 아웃소싱을 최대한 많이 해서 그래서 뭐 민군 협력 기업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그 나머지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금도 뭐 적용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접촉 지역의 경계 시스템 이제 이런 부분에 AI를 적용하고 해안 경배 적용하고 그다음에 좀 뭔가 사람을 투입하는 것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을 AI가 대체하는 방향들을 최대한 찾아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보시게 되면은 좀 자랑스러운 것들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개발 청검 공대지 미사일이 있죠. 저희는 자랑스럽다고 말한 건 뭐냐면 유사 무기체계 최초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참여가 됐어요. 예. 그래서 80만 그 프레임 이상의 표적을 영상을 그 딥러닝을 통해 갖고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고정 포착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걸 통해 갖고 명중률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거리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종사의 생존율도 높아지고요. 무엇보다도 양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감시, 결심, 대응의 주기를 짧게 하기 때문에 전투 효과성도 이렇게 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 저출산 때문에 병사들이 부족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가 이제 누차했는데 그럼 아예 사람 대신에 전쟁에 투입될 로봇도 떠올라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그 사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을 보게 되면은 조그마한 이제 기동 플랫폼 위에다가 대전차 지뢰를 싣고 러시아 전차에 돌진해서 자포가는 수준이었는데 네. 올해 초에 나온 영상을 보니까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 소형 플랫폼 위에다가 중화기를 달아가지고 정밀 조준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밀 조준 사격이 왜 가능했느냐? 작년에 자폭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했고 전쟁이 운영해봤기 때문에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쌓이는 쌓여서 거니까. 그거를 활용해갖고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이 나오겠죠.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기다려야 되고 전투 데이터가 쌓여지면 가능하고 현재는 결국은 사람이 개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 조만간 이제 저는 자율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요 뭐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언맨이나 뭐 터미네이터 이렇게 보면은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사고하고 또 행동을 하잖아요. 네네. 데이터만 쌓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 인간의 창조력의 수준까지 AI가 따라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근데 하지만 이 AI에 대한 의존도는 너무나 높아질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저는 좀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보면 생성형 AI가 전세를 강탈했습니다. 야, 저게 뭐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좀 시들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인간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어떤 뭐랄까 피해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가짜 뉴스, 그렇죠? 그다음에 조작된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조작된 소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여태까지 발전되는 거를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발전과 제동의 시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제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한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션 임파서블 7에 나온 것처럼 네. maybe so sir, but not tod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애들 때 되면은 또 오겠죠. 예, 언젠가는. 제가 좀 많이 늙은 다음에 왔으면 좀 딥 러닝 개념을 고안했었죠. AI 대부 제프리 힌튼이 네네. AI 위험성을 알리겠다며 구글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저는 프랑켄슈타인이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그 많은 석학들이요 AI 무기가 핵무기보다 위험하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건 진짜 오버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그 주장인지. 저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봐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결심을 지원하는 기술이지 인간을 대신해서 결심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에서 이제 리비아 내전에서 이런 게 나타났거든요. 튀르키예산 이제 그 크루거 2라는 그 이제 뭐랄까 무장을 장착한 드론이 철수하는 병력을 인간의 결심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원들이 이제 피해를 봤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인간의 주체성, 철학적 어떤 문제에 우리가 뭐랄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는 게 되거든요.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은 사람이 결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야 되고 결심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된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성 중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바로 인간만을 노리는 AI 무기체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 대량 살상 이게 사실은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 사실 많이 묘사되는 무기체계예요. 이런 거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인공지능 개발하는 게 잘못하면 악마를 소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에 대해서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는 게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의 SF. 로봇 3원칙. 예. 로봇 3원칙.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첫 번째 원칙. 로봇은 인간을 해하거나 혹은 그 지시를 무시해서 인간의 해를 가독하면 안 된다. 뭐 2원칙, 1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지시에 복종해야 된다. 그다음에 3원칙은 자기 자신 존재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러한 원칙을 인간이 얼만큼 잘 세워서 인공지능에 적응하고 활용하게 하냐. 이게 핵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요. 국제적인 기준이 또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AI 개발을 놓고
연성 규제, 즉 각국이 이제 알아서 규제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국제 질서의 바탕에서 규제를 하자, 경성 규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AI 개발이 처음에 그 미국 같은 나라가 주도해 나갈 때는 사실은 야 미국만 잘하면 돼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딥마인드, 오픈 AI, 뭐 마이크로소프트 AI 이런 데서 자기 이제 기업 윤리 현장 같은 걸 내밀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보다는 이 개발하는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얘기를 했지만 기술이 이제 미국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다. 특히 이 AI 자체가 왜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쓰게 되냐면 야, 이 AI가 드론과 결합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2010년 이때 보면 미국이 테러범들 드론으로 많이 이제 제거하고 되는데 야 이런 거 만약에 AI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고 2013년에 킬러 로봇이라는 개념, 즉 사람만 찾아서 AI가 식별해가지고 공격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서 갑자기 국제적으로 논의가 엄청나게 폭발이 됩니다. 제3세계 국가들,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들은 자율 무기체계에 대해서 법적 규율 확실하게 세우고 확실하게 이 문서로 만들어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AI 가지고 군사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군사 선진국들은 어떠냐면 야 이건 뭐 각국끼리 정치적 합의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법적 구성력 있는 조약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냐 하면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그 EU 차원에서 인공지능법 만들어서 이제 어떤 행위, 특정 행위들을 금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행정명령이 나와서 약간 이거 위험성 있는 AI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정부에 보고해. 뭐 이런 거 같은 규정들을 넣어놨습니다. 저는 그냥 AI한테 물어봐야 될 것, 챗 GPT한테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AI한테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세워주면 되겠니? 어떻게 하면 강제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겠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문제가 쉽진 않아요. 이제 저희가 뭐 2010년대 뭐 중반부터 유엔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나온 어떤 규제안이라든가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되냐면 담론 형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강론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를 덧입히게 되면은 군사력이 강화되고 군사력이 뭡니까? 그 나라의 어떤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강대국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어떤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전투 현장에서 있는 AI 전투 사례의 오악용 사례를 발굴을 해서 그것을 이제 국제적인 측면에서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하나씩 규제안에 이렇게 탑다운 방식 아니 바텀업 방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를 통해 가지고 전사자의 어떤 정보를 식별해서 자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보내게 된다면 그 부모님은 실질적으로 전투의 대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정부가 아니라 교정국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았을 때 평생 그 아픔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AI 무기로 SNS를 적용을 해갖고 친인척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사례와 함께 공론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규제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강론을 안 가고 이제 담론만 있기 때문에 이게 100년, 200년, 300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사례 발굴을 통해 갖고 네.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규제안들을 디테일하게 매년 이렇게 업그레이드 당하는 방법이 네.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무기가 미래의 전쟁 방식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면요. 어떤 감시 결심 대응 주기를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모든 네. 무기 체계에 네. 이게 미래전의 핵심이고 이제 미국의 다파에서 말하는 이제 모자이크전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무기가 가려면은 효율적으로 가려면은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기술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결심 지원 체계 AI죠. 그다음에 초연결 네트워크, 그다음에 전장 가시화 체계가 삼박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지능형 유민 복합 체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양국 박사님. 예, 사실 이제 AI가 특히 이제 뭐 로보틱스와 결합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상근 박사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체계들이 다 갖춰지고 이렇게 되면은 야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무기를 어느 쪽이 더 우수한 무기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걸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결국 총력전 단계가 되면은
기계고 뭐고 떠나서 인간까지 모두 다 투입돼서 피와 땀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을 거다. 하지만은 우리 인공지능 발전 속도에 따라서 미래의 분쟁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갈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사람한테 달려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AI 무기는 세계 힘의 균형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 입지와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누가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일 겁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